자, 리앤드노믹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와인드노믹스 8월 6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8월 6일 수요일 신재윤 중기대출 부실 생겨도 은행원 면책이라는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에 그 대출을 했을 경우에 네. 그 대출이 부실이 생길 경우에 그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경우에 그 은행 기관을 대상으로 책임을 물린다기보다 그 은행의 그 임원들이나 예. 그 은행원들, 그 개개인을 대상으로 그 책임을 물렸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그러지 말고 은행 기관 자체를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점이 되는 거는 예. 일단 정부가 급할 때는 빨리 대출을 해라. 중소기업한테 대출을 해라. 그래야 예. 경기 활성화 되니까. 예. 이래 놓고서는 이제 나중에 경기가 좀 진작이 되면 그때는 이제 중소기업이 만약에 뭐 투자한 거에 대해서 부실화가 돼서 결국 디폴트가 발생했을 때 너 왜 이런 데다 너 왜 이런 데다 대출을 했느냐 라고 은행한테 오히려 되려 그 제재를 가했다, 압박을 가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사실상 그게 문제가 제기가 됐던 거죠. 예,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그 나오는 구체적인 예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예. 워크아웃이란 이제 기업을 개선하는 작업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그 채권단들이 투입되어서 이제 7천억 원 정도의 그 채권을 그 투자했는데, 예. 쌍용건설이 결국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채권이 휴지 제공이 됐단 말이죠. 휴지 조각이. 그렇죠. 근데 이 채권 그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을 이제 그 도우라고 그 정부 당국에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엔 그 책임은 이제 은행이 다 물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STX 그룹의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STX 이 지원을 하라고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독려를 해서 1조 4천억 원의 손실을 냈는데, 나중에 지금에 와서는 여신 심사 과정이 잘못됐었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 은행에 대해서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양면이 보이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가장 큰 예로서는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예. 일단은 그 금융위원장과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은행장들을 이제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예. 중소기업한테 부실 뭐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예. 그 중소기업 대출 만기를 늘려라, 연장을 시켜라 라고 예. 지시를 내렸는데, 그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분명 그 문서까지 기재 뭐 얘기를 예. 했단 말이에요. 문서까지 다 작성을 했는데 결국 이제 경기가 좀 진작되고 나니까 예. 결국엔 부실 대출 책임자한테 책임을 물었다 예.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절차가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야 된다. 지금 급할 때는 무조건 기업을 지원하라고 하고, 예, 그렇죠. 나중에는 책임을 이제 은행원이나 그 임원들에게 이런 묻는 감독 당국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은행권이 금융권 보신주의, 자기 몸을 사리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 은행들이 그 어떤 기관의 책임을 물어야지, 이렇게 개개인에게 책임을 씌우게 되면은 계속 몸을 살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나중에 뒤에 책임을 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 원래는 그러니까 그렇게 예, 되면은 약속을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예. 그럼 결국엔 당연히 은행권들이 보신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기사가 좀 큰 기사인데요. 이게 좀 큰 기사죠. 예, 8월 7일 목요일 기사입니다. 배당세율 14%에서 9%로 내린다. 사실 우리가 몇 주 전에 다뤘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좀 더 이제 자세히 나온 건데, 예, 이제 세법 자체를 바꾸게 되는데요. 목표는 그 가계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계로 흘려보내겠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그 다음에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근로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그러니까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임금을 기업이 많이 증가시킬 경우에 예. 그러니까 2억 원 이상 고액 연봉자를 제외하고 그 3년 평균의 임금 증가율을 계산을 합니다. 임금 증가분의 10%를, 대기업의 경우는 5%지만 2%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올렸을 경우에 그 임금 증가분의 10%를
세액 공제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 가계로 더 돈이 흘러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 기업 소득 환류 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가장 뭐 핵심적인 그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예. 그런 그 세제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한마디로 사내 유보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내 유보금의 그 세제를 매긴다는 그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500억 원 초과하는 기업과 이제 상호 출자한 그 기업 집단 소속 기업에 적용하는 그 세제 방안으로서 사내 유보금 중에 예. 일정 수준 어떤 퍼센테이지 이상 예. 가계 소득이나 뭐 애수의 이제 진작을 위해서 쓰이지 않을 경우 과세를 때리겠다. 이 사내 유보금 과세 제도가요. 원래는 A안 하나만 있었어요. A안이 뭔고 하니 이제 이 그 배당을 주고 임금을 주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투자금이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이제 그 차액에 대해서 그 법인세를 징수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B안은 배당 임금 투자가 다 아니라 투자 말고 그냥 배당이랑 임금만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금융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 투자라는 게 별로 크지가 않아요. R&D라는 비용이 별로 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은행이나 증권사나 서비스업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이랑 그 다음에 이 배당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는 B안을 이제 추가를 했죠.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기업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 배당 소득 증대 세제가 있죠. 예. 그러니까 소액주주의 이제 배당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춘다는 게 이제 골자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 배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금 그게 수준. 결국에는 그 가계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대주주 같은 경우에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거든요. 대주주는. 예. 그 경우에는 이제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랑 분리해서 분리과세로 적용을 해서 25%의 세율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 뭐 추가적으로 한 3-4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요. 뭐 상속 공제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린다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해줄 때 5천만 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늘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퇴직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그 정률적으로 40%를 공제했었는데 소득 수준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고요. 예, 그렇죠. 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금저축, 예. 그 다음에 퇴직연금 세액 공제 한도를 원래는 400만 예. 원까지 이제 공제를 했었는데 예. 이제 공제를 늘려서 7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 예. 그 1인 단독으로만 가업을 상속할 수 있었는데 이제 2명이나 3명 형제들이 나눠서 그 가업을 상속할 수 있게 그렇게 바꾼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그 기업에 남아 도는 돈은 줄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가계로 흘러가려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뭐 배당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세액을 많이 공제해주는 그렇죠. 그리고 한도를 늘려주는 이런 게 그렇죠. 되겠습니다. 자, 8월 8일 금요일 기사입니다. 서로 달려들던 SOC 공사 유찰 속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OC 이게 사회 간접 자본이거든요. 예, 공공 시설 같은 걸 그냥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지금 이 사회 간접 자본의 이제 확충을 위해서 그럼 이걸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설을 건설하는 그 공사 업체들이 있을 건데 그 시공하기 전에 뭘까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 그냥 애초부터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공사를 아예 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예를 보면요, 실례를 보면 올 상반기에 300억 이상의 대형 공공공사가 10여 건 정도 유찰이 됐습니다. 예. 그 금액이 1조 1천억 원에 이르고요. 그 건설을 다 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적자가 난다는 거죠. 적자가 난 이유가 자, 이 입찰 과정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절차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쟁 입찰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일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그러니까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서 그리고 공사 발주를 이제 받게 예. 된다는 그 조건은 뭐가 있느냐. 예, 결국 최저가 낙찰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최저가 낙찰제가 되면은 대형 건설할 때 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예정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정가가 100%라고 하면은 예. 그 낙찰하는 그 퍼센트는 72% 안팎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결국에는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 100억 원으로 그렇게 예정가가 있는데 예. 실제로는 70억 원 정도에 낙찰이 되면 예. 그 다음에부터는 70억 원이 예정가가 되는 순환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당연히 수지가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기다가 그리고 그 부산 지역의 한 중견 건설사의 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웃기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공주택 공사 입찰을 할 때 예. 그 입찰 참가가 사실상은 그 반강제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발주처와의 관계 같은 게 있고 예. 더욱이 정부가 주관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의뢰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입찰을 하는데 떨어져야 되니까 일부러 어떻게 됩니까? 서류상의 오류를 일부러 고의로 만들어서 그렇죠. 그 경쟁 입찰에서 떨어져야 하는 이런 식의 꼼수까지 부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피가 벌어지는 건 사실상 뭐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절차가 벌어지니 예, 안 하는 게 더 낫다 그렇습니다. 라는 쪽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 측에서도 이러한 그 고충을 예, 좀 인식하고 예, 이제 새로운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하려고 노력 중이죠. 예, 종합심사 낙찰제입니다. 예. 종합심사 낙찰제는 공사 수행 능력 점수, 예, 그다음에 가격 점수,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점수를 이제 다 합쳐서 이제 그걸 평가를 하는 건데 그렇죠. 공사 수행 능력 점수나 예, 뭐 사실상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격 결국에는 최저가 낙찰의 핵심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종합심사 낙찰제. 그러니까 최저가 낙찰제 대안인 종합심사 낙찰제도 결국에는 그 최저가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가격 점수는 그 균형가를 상향 조정시키고 예. 그다음에 그 만점이 되는 구간을 축소해서 보완해야 하고 공사 수행 능력 점수라는 게 변별력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낸다. 사실 SOC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거고 예, 예. 또 요즘에 또 난리가 났던 게 뭐 지하철이라든가 예, 예. 별로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공사비를 그렇게 아끼면 안 돼요. 분명 공사가 부실해질 수 있는 경향이 확실히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 안전 불감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기사인데요. 자, 8월 11일 월요일 특허 전쟁 중기의 대반격 외국 기업 최소 52% 급증입니다. 중소기업이 예, 그 특허권을 가지고 소송을 많이 걸고 있다. 라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게. 중국 업체들이 특허 뱉기가 일상화돼 있는 게 현실인데 과거에는 특허를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보면은 국제 기업에 대해서 국내 특허 소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합당한 그런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베끼면 안 되죠. 그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342건이 되면서 전년보다 52%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소송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그 특허 무효 소송을 그 선제적으로 제기하거나 무효 소송이 제기된 외국 기업과의 대결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합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받아내거나 예. 아니면 기술 협약을 통해서 그 기술을 공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전에는 특허 소송에서 항상 이제 지고 약자였던 그 중소기업이 나서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고 노력을 함으로 해서 양의 시너지 효과가 또 파생되고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었죠. 예, 여기 보면 뭐 중국 LED 조명 제품을 사와서 일일이 뜯어본다 이런 대목이 나올 정도로 개도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특허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리아인드노믹스 마치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